중국 대륙을 통일한 영정은 왕이란 타이틀 말고 그보다 위에 있는 타이틀을 원했다. 황자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작하다에 시를 붙여 시황자라고 스스로 불렀다. 후대에 초안지라고 불렀다. 항우가 다시 세운 초나라와 유방이 새로 건국한 한나라의 대결을 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인들은 이 초안지를 배경으로 장기라는 게임을 만들어낸다. 바로 사면초가이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다. 내가 전쟁을 못해서 진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천하의 주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전국시대 중국 대륙엔 크게 7개의 강대국이 있었다. 이른바 전국 칠흥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었다. 바로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였다. 춘초시대와 다른 점은 춘초시대의 나라들은 형식상으론 주나라 왕실의 지배를 받는 제후국이었지만 전국시대의 7개 강대국은 더 이상 주나라 왕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국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 7개 국가 가운데서 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진나라는 7개의 강대국 중 처음엔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였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 나머지 6개 나라들을 다 격파해버리고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진나라가 법치국가였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법은 있었지만 법보다는 어짐과 예의 등을 더 강조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등 중국의 대표 스승들도 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다. 진나라는 중국 통일 전 지방의 변두리 국가였을 때 상항이란 사람이 재상 자리에 있으면서 강력한 법치국가로 만들었다. 상항이란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예절이 밥 먹여주나. 무조건 국가는 강력한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라고 믿었던 인물이다. 하지만 진나라 백성들은 처음에 상항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법, 그게 뭔데? 지킨다고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나? 라고 상항의 법치를 비웃었다. 여기서 상항은 백성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한다. 남쪽 성문에 나무 막대기를 하나 세워놓고 그 막대기를 북쪽 성문으로 옮기면 금 10덩어리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상항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미쳤나 봐. 나무 막대기 하나 옮기면 황금을 준다고. 국무총리 상항. 농담이 심하네. 그러자 상항은 막대기만 옮기면 황금 50덩어리를 주겠다고 상금을 올린다. 그러자 호기심이 많았던 한 백성이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막대기를 옮긴다. 상항은 약속한 대로 그 백성에게 황금 50덩어리를 준다. 이때 진나라 백성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나라가 한 말을 지키면 보상이 확실하다란 충격 말이다. 즉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면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기원전 359년의 일이었다. 이때부터 상항은 강력한 법치 드라이브를 건다. 법을 지키면 확실한 보장을, 법을 어기면 확실한 처벌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을 하고 성과를 내면 일반 병사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버린다. 그러니 병사들의 사기는 당연히 하늘로 치솟았다. 이기면 확실한 보상을
국가가 해줬으니까. 이것이 진나라 군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천하무적의 전투모신이 된 주요 배경 중 하나이다. 상황은 또한 이런 법 적용을 신분의 차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완전 공정하게 적용을 했다. 귀족 왕족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일반 평민과 똑같이 처벌을 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당시 태자가 그만 법을 어기고 만다. 상황은 주장한다. 아무리 태자라고 해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나 다음 왕인 태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사방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태자 처벌은 포기하고 그 대신 태자를 가르치던 스승의 코를 베어버린다. 당신이 그딴 식으로 태자 교육을 잘못해서 태자가 저 모양이니 당신이 대신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거였다. 그 정도로 강력한 법치를 실시했다. 그러다 보니 진나라는 산의 도적대들이 사라지고 거리의 폭력이 사라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도 사라지는 반면 전투에만 나가면 병사들은 전투 머신이 되었다. 이러니 어떻게 진나라가 강대국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공자왈, 맹자왈 할 때 말이다. 강력한 법치로 나라의 전투력을 만렙으로 끌어올린 진나라. 그 절정은 진나라의 제6대 왕이었던 영정 때 크게 달한다. 성씨가 영이요, 이름이 정이다. 이 인물이 바로 나머지 6개 나라를 각계 격파하고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진시황이 되는 인물이다. 기원전 247년 겨우 13살의 나이로 왕이 된 영정은 의외로 똑똑한 인물이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 그 자리를 노리는 불순한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었다. 심지어 자기 친엄마까지 아들의 왕자리를 노리는 일이 발생한다. 친엄마가 바람이 난 것이다. 그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영정의 입장에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다. 친엄마는 영정을 몰아내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왕좌에 앉힐 계획까지 세운다. 하지만 영정은 그 모든 위험을 제거하고 나이 22살에 실질적인 권력을 휘어잡는다. 영정은 정말 성실한 왕이었다. 매일 저녁 그날 들어온 수백 건의 주간을 처리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주변국보다 우월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중국 통일, 바로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기원전 230년 나머지 6개국 가운데 가장 힘이 약했던 한 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통일전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차례차례 각계격파로 멸망시킨다. 그런데 이런 영정에 거침없는 통일전쟁에 걸림돌이 하나 등장한다. 바로 초나라였다. 초나라는 당시 진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갖춘 절대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영정은 고민에 빠진다. 이 초나라만 격파하면 통일 과업이 달성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이다. 이때 진나라의 젊은 장수인 이신이
영정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 초나라 따위는 20만 병력이면 충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당시 진나라의 병력은 총 80만 정도였다. 4분의 1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진나라 백전노장 왕전이란 사람이 펄쩍 뛰면서 말린다. 무슨 소립니까? 초나란 우리 진나라의 모든 병력인 80만 중 60만을 동원해도 겨우 이길까 말까 한 나라입니다. 영정의 반응은 할배, 나이 드니 겁만 늘었소. 집에 가서 손자나 보시오. 라고 하며 노 장군의 경고를 무시해버린다. 젊은 장수 이신은 20만의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와 한판 붙었지만 결과는 완전 대패하고 만다. 여기서 영정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경험 있는 이의 충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말이다. 그리고 노 장군 왕전을 찾아간다. 내가 잘못했소. 우리 진나라의 군사 전부인 60만 대군을 줄 테니 가서 초나라를 꺾어주시오. 이에 왕전은 정말 노련한 장수답게 영정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대왕, 제가 나가서 만일 전사하면 제 자식들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하사해 주시면 출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 국가의 거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나가면 혹시라도 영정이 저 사람 저 병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쩌지? 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사 중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처럼 말이다. 집 한 채만 달라라는 건 이 노장군이 난 정말 권력엔 욕심이 없다 라는 것을 영정에게 보여준 것이다. 영정의 의구심을 해소시킨 후 진나라 정예병력 60만을 이끌고 나간 왕전 장군. 결국 초나라의 대군과 맞서 승리한 후 초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한다. 이제 남은 것은 지금의 산동반도에 있던 나라, 제나라 하나뿐이었다. 초강대국 초나라가 한 큐에 멸망하는 것을 본 제나라는 기겁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해서 나라를 영정에게 바친다. 기원전 221년 드디어 진나라 영정이 전국 시대를 이끈 나머지 라이벌 6개국을 다 굴복시키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순간이었다. 그의 나이 39살 때였다. 중국 대륙을 통일한 영정은 왕이란 타이틀 말고 그보다 위에 있는 타이틀을 원했다. 그냥 왕이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멸망시킨 6개국의 왕과 같은 지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이 좀 있어 보일까 고민을 하다가 중국 신화에 나오는 3명의 황, 5명의 제를 각각 따서 황제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런 황제란 표현을 처음으로 쓴 황제라는 뜻으로 시작하다에 시를 붙여 시황제라고 스스로 불렀다. 그리고 통일을 한 나라가 진나라다 보니 결국 다 붙여서 종합적으로 진시황제라는 어마무시한 타이틀을 만든 것이다. 황제란 표현은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 영정이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원전 221년 드디어 중국 대륙 통일을 이루어낸 우리의 영정, 아니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시킨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반란 따위 걱정 없이 통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다. 지금까지 진시황 이전의 중국은 봉건제라고 해서 왕이 지방에 왕족이나 친척을 내려보내 너희 각자가 잘 알아서 다스리도록 해라 라고 했던 제도였다. 주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었으나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었다고 진시황은 판단했다. 그래서 진시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군현제를 도입한다. 일단 통일 진나라의 행정구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다. 그리고 그 군 안에 작은 행정단위인 현을 둔다. 그리고 그 모든 담당 관리들을 싸그리 다 수도의 진시황이 일일이 임명해서 내려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즉, 지방으로 내려간 관리들이 지방에서 세력을 만들 수도 없다는 뜻이다. 영구적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나름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끝난 후엔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간 관리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도의 진시황에게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썼다. 점수를 잘 받아야만 다음번 인사이동 때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론적으로 통일 진나라 전국을 진시황은 클릭 한 번으로 완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시황은 또 전국의 문자, 화폐, 도로 등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 전까지 7개 나라가 각각 다른 문자와 화폐, 도로 규격을 쓰던 것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백성들 좋으라고 그런 건 아니었다. 전국을 하나로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진압군을 보내기 위해서 도로 규격도 통일한 것이다. 그리고 전국에서 영향력이 있던 지방 유지의 가족들을 대거 수도로 끌고 온다. 인질 작전이었던 것이다. 반란을 일으키면 식구들 모두 다 죽인다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진시황도 막상 중국을 통일시키고 나니 상당히 불안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한다. 그런데 사단은 외부에서 터졌다. 하루는 옛날 고문서에서 망진자 호야라는 문구를 발견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오랑캐란 뜻이다. 진시황은 이 호를 북방 유목민족인 흉노로 판단한다. 진시황은 여기서 멘붕이 온다. 역시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놈들은 북방 유목민족이었어 라는 판단에 그 유명한 만리장성 건설에 들어간다. 인간이 만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중국 만리장성 건설은 진시황이 처음 시작한 것이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만리장성 건설에 약 30만 명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그런데 진시황은 만리장성만 건설한 것이 아니었다. 동시에 우리가 사치의 대명사로 쓰고 있는 아방궁도 그때 만들기 시작했다. 아방궁의 아는 넓다란 뜻인데 말 그대로 넓은 방의 궁이란 뜻이다. 기록에 따르면 중앙 건물 안에는 동시에 10,000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무덤 공사도 대규모로 시작을 한 상태였다. 아방궁과 자기 무덤, 즉 진시 황릉 공사에 각각 70만 명의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 전체 공사에 약 300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당시 중국의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다. 그 말은 중국 전국의 한 집에서 적어도 한 명이 강제로 끌려간 것이다. 진시황의 이런 무리한 토목공사,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그 중에서도 공자 맹자의 제자들인 유학자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 왕이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자 진시황은 생각한다. 유교를 믿는 놈들 손 좀 봐줘야겠어. 내가 뭐라고 했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법치라고, 법치. 법을 무시하는 놈들 다 없애. 그리고 또 생각을 했다. 우리 진나라의 법치 사상을 뺀 다른 사상들은 다 위험해. 의학 같은 실용서적을 뺀 다른 사상의 책들을 다 없애버려야겠어. 라고도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중국 전국의 모든 사상가의 책들을 다 압수해서 불태워버린다. 그리고 유학자 460여 명을 시범 케이스로 생매장시켜버린다. 이것이 그 악명 높은 분서갱요이다.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별의별 몸에 좋은 것은 다 먹고 다녔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불로초를 진시황은 너무도 찾고 싶어 했다. 서복이란 도사가 불로초의 위치를 안다고 진시황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린 남녀아이 각각 500명과 각종 금은보와 그리고 큰 배 10척을 주면 불로초를 찾아오겠다고 말한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불로초를 정말 먹고 싶었던 진시황은 서복이 원하는 걸 다 주고 빨리 가서 찾아오라고 했다. 서복이 정말 불로초를 찾아 돌아왔을까? 그렇지 않다.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 서복 기념관이 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서귀포까지 왔다고 한다. 일본 규슈에 가도 서복 기념관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추론해보면 서복은 진시황을 상대로 국제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 1000명, 돈, 큰 배, 이런 걸 다 준비한 후 아예 처음부터 제주도를 찍고 일본으로 가는 걸 목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당시 아직 완전 미개 상태였던 일본에서 자기 왕국을 만들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원래 목표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져오란 불로초는 감감무소식이지. 자기가 강제로 통일해 놓은 6개국은 슬슬 반란의 기미를 보이지. 암살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나지. 몸과 마음이 지친 진시황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다. 게다가 진시황은 자기가 통일시켜 놓은 중국 대륙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었다. 자기가 정복한 땅, 이제는 자기 땅이 된 중국 대륙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기원전 210년 7월
지방 순시 중이던 진시황은 타고 있던 가마에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다. 나이는 겨우 50이었다. 죽기 직전 자기도 명줄이 다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승상인 이사, 진시황의 최측근이었던 조고라는 환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시황의 차남 호해를 불러 유언을 남긴다. 자기가 죽으면 지금 북쪽 만리장성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공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큰아들 부소를 다음 황제 자리에 앉히라고.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진시황은 가마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길바닥에서 죽어버린다. 객사였다. 문제는 진시황의 그 유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사와 조고 그리고 호해 단 3사람 뿐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 3사람만 마음먹고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한다면 다음 황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앉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 특히 조고란 환관이 아주 권력에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다음 황제로 큰아들 부소가 아니라 둘째 아들 호해를 앉히려고 했다. 이 호해란 사람이 조금 덜 떨어진 인간이라 뒤에서 조종하기도 편했기 때문이다. 조고는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해서 국경지대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큰아들 부소에게 보낸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결론적으로 너 그냥 죽어라였다. 부소는 효자였다. 진한 조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유서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아버지의 명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눈물겨운 유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물론 다 조고의 시나리오였다. 그리고 어리버리한 둘째 아들 호해를 진나라의 다음 황제로 만들었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조고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고 진나라는 이제부터 멸망의 길을 들어선다. 진시황은 오랑캐 호가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그 호는 오랑캐가 아니라 자기 아들 호해의 호였던 것이다. 얼떨결에 진나라의 2대 황제 자리에 오른 호해는 한나라를 다스리기엔 너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실제로 권력을 잡은 간신 조고는 호해를 산의 진미와 미녀가 넘쳐나는 방에 가둬버리고 폐하가 정말 나라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어이없는 말로 호해가 나랏일을 내팽개치고 여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에 푹 빠져 지내게 만든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는 멸망의 시작에 들어간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도 조고와 이사는 죽은 진시황이 시작한 만리장성 토목공사를 더욱더 무리하게 추진한다. 매우 강력하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강제 노역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몇 월 며칠까지 공사 현장에 도착해라. 명령을 내린 후 하루라도 늦게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목을 잘라 사형을 시킬 정도였다. 진시황이 죽은 후 1년 후인 기원전 209년 강제 동원 명령을 받고 만리장성 공사 현장으로 가던 진승과 오강이란 농민.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길이 끊기자 고민에 빠진다.
길이 끊겨 도착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 하루라도 늦으면 목이 댕강 날아갈 것을. 이왕 죽을 바엔 세상 한번 뒤집어보고 죽자. 라고 같이 가던 약 900명의 농민들을 설득한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죽는다면 칼이라도 한번 휘둘러보고 죽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승과 오강은 바로 반란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처음 일어난 농민 반란, 진승과 오강의 난이다. 이때 진승이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하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즉 왕은 왕, 후는 귀조, 장은 장군, 상은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말이다. 농민 출신인 자기들도 왕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었다. 기원전 209년의 일이었다. 진승과 오강의 농민 반란군. 사실 오합지졸이었다. 그에 비해 무너지는 나라였지만 진나라 병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정규군이다. 그래서 반란은 6개월 만에 진압된다. 그런데 이 농민 반란이 기폭제가 되어 진나라 전국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진시황에 의해 강제 통일이 되었던 6개국 출신들이 각자 옛 영광을 되찾자를 외치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제 진나라 조정은 큰 고민에 빠졌다. 아니, 실권자인 환관조고는 큰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이 황제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어리고 멍청한 황제를 더욱 술과 여인에 둘러싸이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이 더 탐이 났는지 같은 쿠데타 동지인 승상 이사에게 모함을 씌운 후 죽여버린다. 같은 동지도 죽여버린 것이다. 이사의 가족, 친지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반란군은 점점 진나라 수도인 함양 쪽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긴박 상황임에도 황제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황제는 그냥 매일 밤 파티만 즐긴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숨겨도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는 법. 결국 황제도 바깥 돌아가는 상황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간신 조고의 짓거리란 걸 알아챈다. 격분한 황제는 당장 조고를 잡아오라고 명하지만 이 또한 미리 눈치를 챈 조고 일당에게 황제는 도리어 죽임을 당한다. 이 2대 황제가 죽기 전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이런 말을 했다. 조그만 마을이라도 하나 떼어주면 거기 가서 면장이나 하면서 조용히 살 테니 살려만 달라고. 당연히 거절당한다. 그러자 황제는 평민이나 노비로 살 테니 살려만 달라라고 빈다. 또 거절당한다. 결국 자신의 운명이 거기까지인 걸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진시황의 아들 호해의 불쌍한 죽음이었다. 황제까지 죽여버린 조고. 황족 중 정통성도 있고 좀 만만하게 보였던 인간을 허수아비 황제로 앉히려고 한다. 자영이란 인물이었다. 형식상으로 진나라 3대 황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영이란 인물,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자영은 진시황의 첫째 아들 부소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조고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후 정말 숨죽이고 바짝 엎드려 권력욕이 없는 척하고 살았던 자영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조고가 방심한 것도 있고 그만큼 당시 조고도 경황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이다. 하여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 조고에게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원수가 자기를 다음 황제로 만들어준 것이다. 하늘이 준 기회였다. 그래서 새 황제로 즉위한 지 5일 후 바로 조고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죽여버린다. 정광석화와 같은 조치였다. 조고는 죽을 때 이 반란군 놈들아 라고 외쳤다고 한다. 나름 반듯한 새 황제가 즉위한 진나라.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러기엔 전국적 반란의 규모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다. 앞서 진나라 왕전에게 박살이나 결국 초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때의 초나라 장수가 향연이란 사람이었다. 진나라에 패배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 초나라가 진시황에게 망한 후 향연의 후손들은 조용하게 살았다. 진시황 밑에서 망한 옛 나라의 귀족이 튀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항연 장군의 아들이었던 항량도 진시황 통치하에서 숨지기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항량은 일찍 죽은 자기 동생의 아들, 즉 조카 한 명을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가 바로 항우이다. 곧 등장할 유방과 함께 무너지는 진나라 다음 중국 대륙의 주인 자리를 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인물이다. 두 사람 간의 이 싸움이 후대에 초안지라고 불렀다. 항우가 다시 세운 초나라와 유방이 새로 건국한 한나라의 대결을 그렸기 때문이다. 망한 초나라 귀족 출신 항량과 그 조카 항우는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가 왔다. 우리 초나라를 다시 세우자 라는 결심을 하고 바로 행동에 들어간다. 하기야 항량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비록 진나라에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초나라 최고 사령관 겸 명장이었던 항연이 아닌가. 옛 초나라 최고 사령관 아들과 손자가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너도 나도 항량과 항우 밑으로 들어갔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처음에 8,000명의 군사로 시작한 항량, 항우의 혁명군은 어느새 10만 대군으로 그 수가 불어났다. 그리고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으로 진군을 시작한다. 자, 그럼 유방은 어디서 등장을 하는가? 유방은 귀족도 아닌 그냥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다. 그런데 진시황릉 토목공사에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는 길이 끊겨버린 것이다. 기한에 맞춰 공사 현장에 도착 못하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유방은 고민에 빠진다. 진승과 오광의 고민과 똑같았다. 늦게 도착해 죽느니 차라리 한번 봉기라도 일으키고 죽을까 라는 고민이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 다행히 유방과 같은 생각을 하던 일반 백성들도 많았다.
유방이 그 처음 테이프를 끄는 것이다. 유방이란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단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너도 나도 유방 밑으로 들어간다. 항우와 유방, 거의 동시에 혁명을 시작했지만 그 사이즈가 달랐다. 일단 항우의 혁명군은 거의 정규군에 가까운 군대고 그 수도 1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토목공사 탈주범 유방이 시작한 혁명군은 3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거기다가 항우는 전쟁에서 그 중요한 명분까지 가지고 있었다. 자기 할아버지 항여는 대장군이었지만 왕족은 아니었다. 그 말은 항량과 항우가 아무리 혁명을 일으켰다곤 해도 자기들이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였다. 그래서 망한 초나라 왕족 중 어린 꼬마 하나를 데려와 다시 세운 초나라의 왕으로 앉힌다. 허수아비 초나라 왕이었다. 이렇게 해서 항우 쪽 그림은 좋았다. 일단 초나라 왕이 다시 복귀했고 그 밑으로 초나라 마지막 대장군 항연의 아들 손자가 군사를 이끌고 있으니까. 일단 중국 대륙의 대세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 초나라였다. 타도 진나라를 외치던 혁명 세력은 너도 나도 항량과 항우 밑으로 들어가던 상황이었다. 당시 유방도 상당한 군사를 모은 상태였지만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대세인 항우 밑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 명의 군사라도 아쉬운 항우는 대군을 이끌고 자기 진영에 들어온 유방을 열렬히 환영한다. 나중에 두 사람이 천하를 놓고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일 줄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항우와 유방은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달랐다. 항우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독불 장군이었던 반면 유방은 일단 인복이 많았다. 주위에 여러 명의 브레인들이 있어 조언을 해주었고 유방은 그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따랐다고 한다. 혁명군 사이에서도 같은 군대지만 항우 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유방 밑에서 편하게 군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그러는 와중에 항우의 삼촌 항량이 진나라와의 전투 중 죽는 일이 발생한다. 항우는 눈이 돌았다. 아버지와 같은 삼촌의 원수를 갚는다 라고 외치며 그때부턴 진나라와 조금이라도 관련됐다면 모조리 학살을 해대기 시작한다. 일례로 죄 없는 일반 백성들도 진나라 관리가 다스리는 고을에 살았다라는 이유 하나로 남녀노소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했다. 하여간 그런 중에도 초나라의 혁명군은 서서히 진나라 수도인 함양 근처까지 치고 올라간다. 여기서 어린 초나라 왕은 항우와 유방에게 제안을 하나 한다. 먼저 함양에 들어간 사람에게 함양 통치권을 주겠다 라고. 왜 그랬을까? 당시 초나라 왕 그리고 초나라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진나라 수도를 점령하고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엄청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가 중요했다. 고삐 풀린 폭주열차 항우보다는 평판이 좋은 유방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유방 너가 먼저 들어가 함양을 점령해라 라고 말할 순 없어서 이런 경쟁 레이스를 부추긴 것이다.
초나라 지도부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심에 불타는 항우는 분명히 함양까지 가는 길에 고을이란 고을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갈 것이 뻔하고 유방은 원래 목적인 함양 점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초스피드로 함양으로 직진할 것을. 초나라 지도부의 예측대로 유방이 먼저 함양에 입성한다. 그리고 진나라 마지막 왕 자영은 유방에게 항복을 한다. 진시황에 의해 세워진 통일 진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유방은 항복한 자영을 극진히 대우해줬다. 그리고 함양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점령군이지만 절대 여러분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원래대로 생활하세요. 라고 말했다. 당연히 유방의 인기는 폭발했다. 유방이 함양에 들어오고 한 달 후 대사륙전을 펼치며 올라오던 항우도 함양에 도착했다. 항우는 그 토목 공사장 도주범이 먼저 도착을 했다고 이 건방진 놈이 라고 격분을 했다. 이 소식은 유방 귀에도 들어갔다. 유방은 격분한 항우 밑에 바짝 엎드린다. 제가 먼저 들어온 건 항우 장군께서 정식으로 함양에 들어오셨을 때 좀 편하시라고 미리 준비 작업한 것입니다. 라고 비굴한 변명을 하면서 그것도 당연한 것이 항우군은 정규 훈련을 받은 정예군 40만, 유방군은 오합지졸 10만이었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함양에 들어온 항우는 여전히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먼저 이미 유방에게 항복한 진나라 마지막 왕 자영과 자영의 아들들을 바로 죽여버린다. 불쌍한 자영은 진나라 왕 노릇을 겨우 46일 동안 했다고 한다. 항우는 그리고 함양에 아방궁 등 진나라 궁궐들을 모조리 태워버린다. 아방궁 같은 경우 그 불길이 무려 3개월이나 갔다고 한다. 하여간 내 삼촌 죽인 놈들이란 복수심에 눈이 돌아간 항우는 진나라 수도 함양을 초토화해버린다.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의 허무한 마지막이었다. 기원전 206년의 일이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초나라 왕과 지도부는 항우, 저 인간 무서운 인간이다. 라고 치를 떨면서 항우에게 명령한다. 원래 명령대로 해라. 즉 먼저 함양에 들어간 유방에게 함양 관리권을 주라는 것이었다. 항우로서는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분노로 입에 거품을 물고 날뛰던 항우 옆에 있던 항우의 불의인 범증이 항우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준다. 중국 대륙 서남쪽에 있던 촉당을 유방에게 떼어주고 그 동네 이름을 한이라 부르게 하고 유방을 그곳 왕인 한왕으로 임명해줘서 먹고 떨어지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그 촉이란 곳이 지금의 중국 사천성 지방인데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당시는 거대한 산맥으로 막혀 있어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범증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유방을 그 거대한 땅 감옥에 가둬버리고 중원엔 다시는 못 나오게 하자. 그리고 항우의 반협박을 받은 초나라 왕은 유방에게 촉당으로 출발하라는 명을 내린다. 자기를 깡촌으로 쫓아내려는 항우에게 유방은 격분했지만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린다. 두고 보자. 내가 꼭 이 천하를 얻으리라. 이를 갈면서 촉당으로 들어간 유방은 중원에서 촉당으로 들어가는 나무다리를 다 부숴버린다. 당시 촉당은 조그만 나무다리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오지 중에 오지였다. 왜 나무다리를 부쉈을까? 혹시라도 항우가 추격해 오는 것도 맞고 난 중원일엔 관심 없다란 것을 항우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유방의 예상대로 항우는 안심을 한다. 유방 저 인간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려나 보다 하고 라이벌 유방을 서쪽 촉당에 꽁꽁 가두었다고 생각한 항우는 안심하고 본격적으로 전국 정벌에 나선다. 이미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시황에 의해 멸망했던 나머지 5나라, 초나라도 다시 부활한 마당에 우리도 다시 일어서자 했던 것이다. 그런 나라들을 토벌하러 간 것이다. 특히 초나라 입장에선 동쪽의 제나라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동쪽 제나라를 치러 출발을 했다. 이때 촉당에서 찌그러져 있을 줄 알았던 유방이 촉당으로 들어올 때 박살을 낸 나무 다리 말고 또 다른 비밀도로 하나를 알아낸 후 그 길을 통해 바로 군사들을 중원으로 보낸다. 나쁜 말로 하면 항우가 비운 빈집 털이고 좋은 말로 하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다시 중원으로 나온 유방은 쇼킹한 소식을 듣는다. 항우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초나라의 불쌍한 어린 왕을 죽여버린 것이다. 이 소식에 격분한 유방은 중국 각 지역의 유지들에게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낸다. 여러분, 악덕한 진나라를 물리친 초나라의 어린 왕을 탐욕스러운 항우가 죽였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뭉쳐 항우를 벌합시다. 유방의 이런 분노에 찬 편지에 지방의 각 유지들이 모두 유방의 밑으로 들어와 유방과 한 팀이 된다. 촉당으로 억울하게 유배를 갔던 유방. 이제는 무려 56만 대군을 거느린 중국 최고의 군사령관이 된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항우와 유방의 피 튀기는 3년간의 초안지 배틀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중에 중국인들은 이 초안지를 배경으로 장기라는 게임을 만들어낸다. 아무리 전쟁의 신 항우라고 해도 사방 천지에서 밀려드는 적과 맞서 싸우며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항우를 버린 후였다. 일단 자기 왕도 죽인 잔인한 놈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특히 자기와 맞서 싸우다 진 포로들은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모조리 생매장을 시켜버린 것이다. 드디어 기원전 202년 해아란 곳에서 항우는 포위를 당한다. 항우는 사방에서 자기 부대를 포위한 유방의 한나라군이 자기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아, 졌구나라는 것을 느낀다. 이미 초나라 진영에서 탈영해 한나라 쪽으로 넘어간 병사들이 상당수였다.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준 셈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 초나라 병사였다가 지금은 한나라군 쪽으로 넘어가 한나라 진영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 것이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 초가이다.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뜻이다. 죽음을 직면한 항우는 자기의 접인 우희와 울면서 마지막 술자리를 한 후 직접 사랑하는 여인 우희의 목을 친다. 물론 우희가 직접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랑하는 여인을 먼저 떠나보내고 최후의 항전을 하던 항우. 이제 주변엔 겨우 28명의 부하 병사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항우는 하늘을 보고 내가 전쟁을 못해서 진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나를 천하의 주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 라고 외치며 마지막까지 치열히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세상의 주인이 항우가 아니라 유방이 되는 순간이었다. 유방은 바로 한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다시 통일한다. 항우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고 또 자기에게 덤비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민심을 잃었던 반면 유방은 비록 군사적 지략에선 항우에게 달렸지만 주변 인사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고 또한 반대 의견도 다 포용을 해주어 세상의 민심을 얻어 결국 중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다. 기원전 202년의 일이었다.